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됐는데 네, 헌재가 역시 이제 이번 주에는 선고 기일 지정이 없다 이렇게 어제 오후에 밝힌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 이제 제가 주위에 뭐 얘기를 들어봐도 한 잠도 못 잤다는 분도 많고 한숨도 못 잤다는 분도 많고 예.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걱정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됐어요. 예, 이게 헌재가 한국 정치의 완전한 블랙홀이 돼 버렸어요. 지금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다 차단돼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라도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되겠냐. 그런데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보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의견 조정을 하고 있다. 평의를 하고 있다. 지금은 평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금보다 네. 심각한 상황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금. 법조인들이 그 예. 주로 방송에 나와 얘기할 때 음.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머릿속엔 분명히 뭔가를 상상하고 있는데 네. 그걸 입 밖으로 못 내더라고. 그러면서 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나 예. 당위적인 얘기만 하거나 음.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봐도 법조인들조차도 이 판단이 흔들리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조금 봤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다음 주도 또 26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날이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라네. 맞아요. 26일 수요일 수요일. 주변에 또 그날 선고를 하면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늦어지면 늘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진다는 게 사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찰들 또 그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 댓글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헌재를 일단은 바라보면서 헌재 브리핑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자들이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이번 주에 발표를 안 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썰렁합니다. 저래야 되냐 이게. 참. 그러니까 아무 설명도 없어. 아무 설명도.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안 한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버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아니 예. 일단은 민주주의는 이깁니다. 네. 이게 뭐 황사가 분다고 꽃이 안 피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렇게 허약하고 네. 이렇게 결정 장애에 걸린 환자처럼 이 결정 장애병이거든 이게. 결정 장애병.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네. 결단력 없고 이런 어떤 그 법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가? 제도가 이렇게 취약한가?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책임 있는 사법기관의 어떤 품격이 아니다 이거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여러 번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설명이 없다. 이건 참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헌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인데 네. 헌재가 책임을 정말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헌재 내부에서 혼란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헌재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헌정질서 수호를 하는 그 기관인데 그 책임을 못 한다 그러면은 존재 이유가 진짜 없는 거죠. 네. 증명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래서 예. 이제 묻고 싶은 문장은 하나예요. 헌법은 죽었는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 헌법은 죽었는가? 가슴에 탁 꽂힙니다. 국민들이 질문은 그거지 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 이 공화국이 맞는지 헌정 질서가 살아있는 그런 국가가 맞는지 법치 국가가 맞는지 그걸 묻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앞으로 네. 그 보완돼야 될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그 저기 2000 몇 년도더라 그 벨기에에서 그 총선이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7개 당이 전부 표가 비슷하게 나온 거야. 오. 근데 1번이 뭐 보수당인데 17%를 얻었거든. 2번 두 번째 당이 16%를 얻고 이랬다고. 아이고.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게 벨기에가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10몇 프로씩 얻은 당 3개 이상은 묶여야 될 거잖아요. 아. 여기서 그 저 난항이 벌어져 서로 견제가 들어가 가지고 서로 530일간 정부 구성을 못 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530일간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예. 가끔가다 허점이 많은 건데 그런데 벨기에 국왕이 있다고. 네. 그런데 이 국왕이 그러면은 저기 그 각 당의 중재자를 이렇게 뽑고 협상을 하고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핸들 되질 않으니까 국왕이 안절부절을 하는데 졸지에 민주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왕정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저기 국가 수반 저 행정 수반을 선출 못하니까 비상사태로 왕이 대신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이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왕정 시대가. 졸지에 왕정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게. 예. 그게 자그마치 530일이었어.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의외로 허점이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 절차 문제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국 보십시오. 예. 그 2011년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결정이 났어 탈퇴하기로 유럽연합에서. 근데 문제는 탈퇴하는 방법을 갖고 3년을 더 끌어. 그런데 의회가 투표로 이걸 결정을 못 하는데. 네. 우선 그 저기 국민 투표에서 나온 거를 실행하는 거를 실행 계획을 그 승인하는 승인 투표. 그 승인 투표를 어떤 절차로 투표를 할지를 아는 절차 투표. 그 절차를 정하기 위한 네. 또 저기 각 당의 또 협상.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사법 해석이라는 게 어떤 큰 국민의 방향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예. 그걸 받아안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라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때 브렉시트도 그냥 탈퇴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무슨 조건을 거냐. 또 아일랜드가 이제 유럽연합 소속인데 평화는 영국이 보장했거든. 근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아일랜드에 북아일랜드하고 그 남아일랜드 그 개신교 카톨릭교 이렇게 찢어진 그 분쟁을 누가 중재해 주느냐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네. 의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4명의 총리가 거쳐가는 동안 다 죽었어. 그게 브렉시트 늪이야. 빠지면은 못 나와. 그 영국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그랬는데 우리 탄핵 심판을 보면은 자 국민 절대 다수가 그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탄핵도 저 인용되는 것으로 거의 재판관들 이견이 없어.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기각을 할때 빵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절차에 관한 각각의 이의 제기한 걸 다 설명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이제 뒤로 밀리고 네. 절차적인 게 맞냐 틀리냐로 또 다 협의해야 돼. 그런데 절차를 협의하다 보니까 절차에서도 이견이 있으면은 소수 의견을 또 넣어주느냐 마느냐 갖고 또 다 협의를 해야 돼. 그렇네요. 그 소수 의원 의견도 어느 네. 정도 넣느냐로 또 평의를 해야 돼. 이런 식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렇네. 네, 주로 민주주의의 덫이란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뭐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어떤 거 모든 걸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A안이 있고 B안이 있다. 네, 판결문도. 그러면 결정만 하면 쉬워. 아하. 근데 C안이 등장하는 거야. C안이 A, B, C까지 등장했는데 자, 지금 최상목 이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가 왜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화병을 안기는 것일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정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화병을 남기는 저런 국정농단 그리고 그 내란 지속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남원장소 임시순창 박희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누차 최상목 대행에게 마영주 대법관 후보, 그 다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건의해라. 당신이 법률상 국가의 대표자로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런 결론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머뭇거리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내란 정부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피소추인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486억의 뇌물을 수수했다면 적어도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유일하게 안동범 경제수석은 아마 4년형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최상목 대행은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러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선을 긋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비서관이 단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수금하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당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청와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느냐, 명단을 가져오라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가히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이상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구속되어 처벌받고 최상목은 현재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최상목을 수사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486억이라는 돈을 내게 됐는지, 이것이 뇌물죄인지, 광유죄인지, 공갈죄인지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고 또 저희들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공수처 앞의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한번 정리해드리면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2015년 당시에 최상목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박근혜 판결문을 보면 4차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화를 내고 독촉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잠깐 이것도 보고 오시죠. 예. 이것도 역시 얘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또 반대하고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엉뚱한 다른 요구를 내세우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협의 조정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개편안도 하자고 말은 하더니 또 여전히 진척이 없어요. 상속세 개편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또 신속하게 해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잠깐 듣고 왔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미르 이 재단 관련해서 기업들을 향해서 486억 원을 강제 수금했다는 의혹. 안종범 전 수석은 당시 구속이 됐는데 최 대행은 현재까지 처벌되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 저희가 또 최상목 얘기할 때 더 얘기를 해 보고요. 다시 헌재 그래도 마무리 뭐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이 어떻게 보면 그 절차를 중요하게 보는 그 상황에서 뭐 A 나오면 A에 대해서, B 나오면 B 나오면, C 나오면 C 나오면 계속 다 이게 검토해야 돼. 다 검토를 하고 전부 다 다 봐야 검토해야 된다. 돼. 예, 예. 아하. 그러니까 지난한 과정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되노니까 네. 어느 사이에 민주주의적 그 절차가 시민과 괴리되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적 절차가 네. 절차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아. 예, 이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금 기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네요. 네, 참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참 이런 면도 그렇죠. 우리가 참 답답한 이게 민주주의의 덫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 원리끼리도 충돌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민주주의가 답이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뭐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세부적인 절차로 들어가면은 서로 모순되는 충돌이 있는 것이죠. 예컨대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그 민주적 얘기 항상 원리가 얘기하죠. 예. 있다고. 다수결을 하되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다수도 지 맘대로 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 소수에게 귀를 기울여라. 소수 예, 의견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예. 그런데 그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결국은 어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네. C안을 갖고 나왔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안을. 그러면 A 아니냐 B 아니냐를 그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네. C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아하. 갑자기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모호한 영역에 빠지는 거지. 왜냐하면 C안은 절충안이거든. 그런데 이 절충안에 대해 가지고 A안이나 B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C를 또 제기한 사람은 물러서질 않아. 아,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디 동창회나 무슨 뭐 친목회나 무슨 뭐 동호회나 이런 데 가도 항상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저기 소수파도 있고. 내교가 있고, 응? 네. 그 회장이 있고 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정관대로 하면 되지 뭔 말썽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할 때 보면은 네. 정관과 정관끼리 충돌하는 거야. 이게 막상 현실에서 발견이 돼. 네. 그러면서 소수자는 자기들이 무시당하는 걸 또 용납하질 않아. 이러다 보니까 회장의 뜻밖의 월권이 발생이 돼. 이거부터 해명하라고 싸움이 벌어져. 그런 다음에 이제 적대파와 수호파가 싸움으로 편이 갈라져. 네. 그러더니 이제 조직이 공중분해되고 분리돼 나가. 그리고 고소고발까지 가. 이게 내가 아는 네. 친목회, 동호회, 동창회, 무슨 뭐 어디 팬클럽 네, 예, 뭐 모임에 보면은 요 순서야 항상. 그렇죠. 항상 다들- 요 순서라고. 다들 어.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문제 해결한 리더가 네. 어떨 때는 그러면은 문제를 수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민주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용기도 있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C안, D안 계속 절충안이 나온 걸 스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스톱 시키는 게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지금 헌재에 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는 한 건 한 건에 대해 다 선고문을 작성해야 돼. 지금 그 탄핵의 쟁점이 5개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사실 하나만 중대하게 위반해도 탄핵이에요. 이 결론은 선명하고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헌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면 다 같이 탄핵으로 일단 선고를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중대하냐 아니냐를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탄핵하기로 다 마음은 모아졌다 할지라도 네.
이 한 5가지 건에 중에서 대한. 한두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거든. 어느 그러면 정도 그 기대했었네.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을 갖고 또 평의를 해야 돼. 이 절차를 갖고. 어떻게 이걸 절충할지. 갖고 또 평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선고문에 이걸 넣어주는 방법과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절차로 이것을 하게 예. 됐는지를 또 다 넣어야 돼. 그렇겠네요. 뭐 단어 선택도 그렇고 예. 어떻게 쓸 건지. 이럴 때 주심 재판관이나 누가 네. 이제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건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아하. 이렇게 비민주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아하. 이러면은 이제 저기 뭐냐 또 왜 다른 내 얘기가 재판관이. 무시당하는겨? 예. 이러다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고 이게 동창회 침묵회에서는 그 뒤에 이제 예. 아예 분파 내지는 고소 분리가 고발로 되잖아요. 가는 예,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정당도 그래. 지금 경험하시는 우리 오늘날 교수님이 계신데, 예. 오늘날 정당이나 뭐 네. 저기 시골에가 친목회나 원리는 똑같아. 이걸 민주주의의 덫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헌재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 덫을 지금 겪고 있을 가능성인데 헌재가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걸 얼마나 지금 지혜를 발휘해 주느냐, 힘을 모아 주느냐 문제예요. 그렇네요.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헌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 이것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5개 그 사안 중에 어떤 사안을 보더라도 이 탄핵 사유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탄핵이 거의 빼박이고 8대0 판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내용들 그걸 좀 다루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자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쌍뜨님의 이런 슈퍼챗 주시면서 댓글 주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종대 의원님 저는 소위 중도인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헌법을 공부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광장에 나가고 고통스러운데 헌재는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로 윤석열 선고를 할 것 같아요. 기득권과 헌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재명과 윤석열을 다 버리려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걱정하시면서 헌법소를 외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저 자신과 광장에 나간 시민들이 또 한 번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도 걱정이 되고 윤석열 뭐 파면 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윤석열 함께 날려버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별의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뼈 때리는 지적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 사법 카르텔 이른바 여기서 지네들이 또 다 해먹으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도라고 처음에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거의 30%대 우리나라 중도가 사실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예, 탄핵에 찬성하고 네. 개헌 반대하면서 여태까지 한 거는 그 양당에 이렇게 양극화된 어떤 그 중간지대에 네. 민주주의 회복 쪽으로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해준 그 진원지가 저는 중도층이라고 봐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좀 귀한 말씀인데 네. 그렇게 할 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말씀이다. 이제 광장에 있는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헌재가 들어야 되고 이른바 이 법기술자들, 사법 카르텔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이정은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헌재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헌재는 민주화의 산물이거든요. 네. 87년 민주화의 산물인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고쳐서 수리해서 써야지. 이렇다고 해서 없애면은 앞으로 그 탄핵 심판은 누가 할 것이고 뭐 물론 국회에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또 국민 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 대해서 이게 아주 실망스럽다지만은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아니 왜 법관만 헌재 재판관이 돼야 됩니까? 외국에서는 정치인, 네. 외교관, 예. 학자 다양합니다. 헌재 재판관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아니 전문가면 대체 왜 꼭 법관이어야 됩니까? 고쳤어. 그렇죠. 이래서 헌법 최고재판소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국민 참여의 길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렇게 하고 절차적인 엄정함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한 건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다 무슨 보니 노벨상 타는지 무슨 선거문 문구 하나에까지도 이렇게 예. 진통을 겪는다. 국민들 힘들게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바꿔야죠. 예. 보통 우리가 재판 받으면 판사가 다 기일을 지정해주고 늦어지면 또 왜 늦어지는지 미리 통보하고 다음 기일은 언제라고 다 안내해주지.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예. 사법기관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태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죠. 이런 거는 바꿔야죠. 아 그래요. 이번 민주주의 덫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헌재 이런 모습들은 바꿔놔야 돼요. 고쳐놔야 된다. 예.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그렇습니다. 이 헌재의 문제점들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헌재의 판단이 다음 주에 후반에 나오고 또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또 헌재가 판단 내려지면은 그 가운데 또 얼마나 헌재 앞에 혼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 이게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예, 그런데 네. 일단 제가 어제구나 예. 그저께네요. 광장에 나갔었는데 네네. 보니까 이 진보의 또 시민의 파워도 무시 못하겠더라고. 내가 실감을 했거든. 대단한 파워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의외로 광장에서는 이 또 생명력이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광장의 우리 시민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한번 광장에 바람 쐬러 나가시고 네. 한번 구호 한번 같이 외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 얼굴 보시면 또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보여주시라. 예. 우리가 할 수 어쨌든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어떤 뭐랄까 저기 살아있는 힘. 네. 또 우리는 강하다. 이런 것들 확인을 눈으로 직접 하셔야 네. 확신이 생기거든. 믿음이 생기고. 예. 저희가 지치고 힘들지만은 힘을 내야 되는 그 마지막 힘을 진짜 짜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언론 보도가 김건희에 대해서도 또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련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체포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김건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경호처를 쥐고 흔들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하나의 어떤 사람됨이 네. 그 여전히 자기들이 어떤 국가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권력은 내 거. 나를 지켜줘. 나를 지켜줘. 그다음에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가? 예. 나 국민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가? 그것도 박사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나 네. 박사야. 내가 네. 어떻게 감옥에 가? 이렇게 때를 써. 때를. 참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습. 예. 그래가지고 때를 쓰고 예. 뭐 총 있으면 뭐 하냐 그 발언은 이제 그 가족 부장한테 직원들이 김건희한테 듣고서 경호처 깜짝 놀란 직원들이 거죠. 이제 보고한 내용인데 네. 경찰 포렌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김신 가족 부장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김신 가족 부장한테 상황 보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만약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으면 그게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김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남아 있으니까 포렌식 과정에서 그렇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호원 국가 공무원들한테 김건희가 네. 총도 안 쏘고 뭘 지키기는 뭐 이런 식으로 찌그렁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보고를 한 거지. 네. 김신 가족부장한테. 네, 참 이런 어린 애들이 그냥 권력을 잡았으니 저렇게 떼쓰고 칭얼거리고 그러다가 저기 또 검찰이 그때 들어올까봐 무서워한 정황이 보이는데 네. 그 부의가 걱정을 많이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김건희 맞아요. 말이나 김성훈한테 보냈던 메시지. 또 특검이 되면은 뭐 압수수색이고 뭐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김성훈이 저희가 다 어떤 것도 맡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 그 12월 중순에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특검이 곧 통과된다는 얘기 뭐냐? 볼수 있으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면 검찰이 수사를 더 빨리 할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럼 영장이 곧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아니나 달러 1월 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중순에는 진짜 체포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걱정했다는 게 여기 흔적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잡으러 온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특검을 무지한히 두려워했구나. 특검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체포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얘기는 어떻게든 시간 끌고 버텨줘. 내가 지금 어떻게 감옥에 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비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나빠졌죠. 네. 일단 풀려났고 당분간 구속될 걱정 안 하고 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실은 12월 이때 네. 끝장을 내버렸어야 되는데 음. 그 시기를 놓친 게 지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윤석열이 풀려나고 지금 관저에 계속 있는 상황이고 재구속을 해야 되는 사법부는 강간무소식이고 검찰은 즉시 항고도 안 해서 풀려나 있는 이런 모습. 그렇죠. 참 김건희가 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한 부분이에요. 뭐 그냥 죽을 여자는 아닙니다. 네. 또 사법 카르텔 동원하고 뭐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붕괴되면 상당히 불안해할 거예요. 김성훈이 구속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하면은 불안할 거다. 불안해할 거예요. 오늘 10시 30분에 잠시 뒤에 김성훈 차장의 영장 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김성훈 차장의 구속. 근데 사실 김성훈 차장에 대해 우리가 주목한 이유는 비화폰이란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비화폰 이 증거 인멸이 이걸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그 얘기는 된다. 많이 한 얘기인데 예. 이 뭐 비화폰 서버를 지키려고 김성훈을 봐준다 검찰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윤석열은 아예 풀어주기로 검찰이 작심을 한 거였거든요. 그 윤석열의 호위 사령관이 김성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필요로 하니까 안 잡아들인 것뿐입니다. 네. 비화폰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보호하기에 전반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던 거 아니냐 그동안에 어떻게든 윤석열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윤석열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지 안전이거든. 네. 그러면 경호처밖에 없다고 지금. 그거를 지켜준 거다. 네. 그다음에 비서실도 안 건드린다. 거기에 있는 내란의 그 동조범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득실득실 할 거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실. 그렇죠. 네. 요것도 안 건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윤석열 성역화 과정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네. 김성훈 문제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비화폰 문제도 저는 있겠지만 그렇지. 윤석열을 지키기 그게 위한. 일단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윤석열 지키기. 또 이제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건희 지키기. 그러니까 경호처가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김건희도 지키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를 검찰은 못 건드린다. 그거 건드리질 못한다. 예. 이런 어떤 그 검찰의 속성이 이제 거의 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문정 총장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검찰 문을 뭐 닫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린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윤석열 부부를 정점으로 한 검찰과 경호처의 성역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이 김태환님이 또 슈퍼챗 주시면서 댓글 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헌재는 해산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탄핵 재판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우스워 보이나 봐요. 이런 말씀까지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헌재가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에 그렇죠. 공감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그러지만 네. 더 강한 민주주의, 더 견고한 국민 주권의 토대 위에서 건설되는 민주주의. 이걸 이젠 설계할 때가 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87년 이후에 형식적 민주주의에 너무 안주했어요. 그러나 내용적 민주주의는 부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계엄에 이어서 헌재에
이 저기 지연 사태까지 이어지는 네. 이런 어떤 제도의 무능함을 기어이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더 강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네. 이렇게 가야지. 지금 이 극우 파시즘 신 네오나치 세력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길거리를 활보하는 이 극우의 광장을 맞이한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마냥 나약하고 유연해서야 이거 어떻게 이걸 갖다 버티겠습니까? 그다음 국가와 헌법이 무너집니다. 그러는 부분보다는 어떤 원칙에 관한 문제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어떤 민주주의 또 어떤 그런 면에서 과일층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네. 아니 내용적으로는 퇴행인데 형식만 민주주의인 거야.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87년 체제의 네. 그 한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맛보면은 그렇다면 바꿔야죠. 그렇네. 예. 교수님 그러니까 말씀 그 들으니까- 개헌 문제 돼 가지고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러지만은 이 헌재를 바꾸는 문제는 개헌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열어둬야 된다. 음. 그래서 대선 공간에서 어떤 나라,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는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되고 그게 시대 정신으로서 이번 선거 공간에 나오는 것이지. 뭐 민주당이 이긴다, 조국 혁신당이 어떤다,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원탁 회의를 한다, 이런 건 왜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야당 그 자체가 이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고 이 정치의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이 개고생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요.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헌재를 우리가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이 헌재 이 시스템 이 체제도 이젠 다시 고쳤을 때가 됐다. 이걸 네.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아까 김태환님의 댓글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자 이제 조금 전에 김성훈 차장이 영장 심사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 발언 관련 보도 사실 아니다. 대통령 안전 최우선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했다. 처벌 두려워서 임무 피한다면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 지시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했다. 체포영장 다 맞겠다는 메시지 보낸 적 없다. 뭐 이런 다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예상이 나지만 뭐 말이 아니라 증거물을 봐야죠. 그러게요. 말을 저렇게 하면 더 구속돼야 되는 거야. 원래 구속의 취지가 거짓말하고 그렇죠. 도주하고 예, 계속 증거인멸 불법을 계속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건데 말을 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빨리 구속시켜 달라는 얘기다. 빨리 구속시켜라는 얘기로 어. 해석할 수 있다. 예, 김성훈 차장이 이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심사받는 게 그러니까 심사는 이렇게 받는 건 처음이겠죠. 이제 영장 청구가 이번에 처음 됐으니까. 하지만 경찰 조사 바로 나올 때 항상 기자들 앞에 서서 문답하는 거 보면은 다 뭐 부인했는데 지금 보도가 되면서 나오는 진술이나 아니면은 포렌식돼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요. 참 김성훈 차장이 이 윤석열이 석방될 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뒤에서 뭐 열심히 경호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 나누다가 못했던 영연백 얘기나 아니면 이 종이관 얘기 그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 시청자분들도 아마 김종대 교수님한테 이걸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2군단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밝혀진 건데 네. 그 2군단이 화천에? 아시다시피 예. 그 오음리가 있는 오음리,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온 2차 수집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2군단장보다는 밑에 보급대 라인으로 뭔가 모종의 지시가 내려온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어떤 그 저기 노상원 수첩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실행 계획, 네. 말하자면 한국판 아우슈비츠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건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은 네. 안 되면 국방부 자체 조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이 김현태 단장도 뭐 이제야 뭐 보직에서 물러난 상황이 됐지만은 네. 너무 늦어요. 군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그 국방장관 대행이 네. 어떻게 보면은 칭찬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가 중립적으로 처신을 잘했다는 얘기지. 네. 이 군에 해야 지금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있어. 어떤 범죄 예. 혐의를 파헤치는 데까지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선호 차관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방차관 갖고는 안 되겠구나. 네. 이제 이건 결국 새로운 정부 몫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증거 인멸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부하들이 다 보고서 제보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제보를 이제 제보가 하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데 음. 그 전에 빠르게 이걸 수사하고 조사하고 조사부터 하고 진실이 뭔지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손 놓고 있는 상황. 그렇지. 빨리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 자수해서 빨리빨리. 아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말인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 얘기는. 그렇지. 의심 나면 신고하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네. 아주 유명한 고 아닙니까? 아, 예, 어렸을 때 기억이 더 떠오르는데 어. 김태수님이 김종대 교수님 말씀 속 시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슈퍼챗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속이 이제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민주주의 이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헌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다시 우리가 주말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가시기 전에 네, 주말 한번 예, 한 또 말씀. 힘을 내 보시죠. 네. 어쨌든 광장이 희망이다. 광장의 희망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힘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